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깨끗한 경선을 약속하는 원팀 협약식을 연대 이어 본경선 첫 TV 토론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계파 정치 우려를 불식시키자며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의사일정 불참 가능성을 예고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근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사위 배분을 놓고 대선 주자들 간의 의견 충돌로까지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법사위 개혁이 본질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남북 대화의 신호탄, 남북통신선 복원의 의미와 민주당 대선 본경선 첫 TV 토론의 평가, 친윤 대 반윤, 계파 갈등에 휩싸인 국민의힘 등 대선 전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과열되며 당 안팎의 우려가 컸는데 오늘 6명의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 협약식을 열고 깨끗한 경선을 다짐했습니다. 공정 경쟁을 약속한 첫날, 본경선 이후 첫 대선 주자 방송 토론회가 열렸는데 과도한 네거티브 경쟁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백제 발언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6명이 원팀 정신을 다짐하는 원팀 배지를 서로의 옷깃에 달아줍니다. 원팀 글자가 적힌 판넬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우리는 원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팀! 경선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의 행정을 펼치는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악의적 비방이나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 선거를 지향하고 정책 경쟁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설전에 다른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하고 격한 공방이 장기화되자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리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협약식에서 최근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방으로 당원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며 가시돋친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공정 경쟁을 선서한 날, 본경선 이후 첫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 후보 간 신경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건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온당한 주문이신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예를 들면 전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하지만 원팀 협약식을 의식한 듯 네거티브 공방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본인을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토론회에선 최근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을 놓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호남 지역 불가론으로 읽혀진다며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겨냥했고 이 후보는 인터뷰 전문을 보면 맥락을 알 수 있다며 정 후보의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당내 계파 갈등 양상과 관련해 당원과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공개 회동을 제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 전 총장에 대해 정권 교체에 도정을 함께할 동지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정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회동 제안문에서 윤 전 총장이 자신과 만나 현재 시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당원과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의원 등 친윤석열계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등 당내 계파 갈등 양상으로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당원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는데 두 사람이 만나 계파 갈등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야권 전체의 통합을 위해 때가 되면 누구나 만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 전 원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권 주자들과 만날 수도 있다며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 계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 보복 프레임이라는 공통된 약점을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보복 프레임이라는 근본적 한계에 더해 국정 경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서 최 전 감사원장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가족 욕설과 여배우, 가족 스캔들로 논란이 된 추한 대선은 본 일이 없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이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가결됐습니다.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보도를 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자는 건데 여야는 막판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여당이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규제로 내년 대선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국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서 가결됐습니다. 소위위원 7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핵심은 언론의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배상의 하한선을 해당 언론사 매출의 10,000분의 1, 상한선을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정정 보도를 할 때는 기존 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으로 하되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면 2분의 1 수준으로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징벌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조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손해 결정이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리 사법체계에서 규명하고 있는 것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도대체 한 배가 돈이 액수가 얼마냐는 것이 거의 이 나라에 정해지지 않는 것을 3배 한다, 5배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정의당도 악의와 왜곡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최적화된 언론 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언론 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만큼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내년 대선 이후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여당 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개혁 의지가 없다는 당 안팎 비판에 이어서 대선 주자들 간 입장도 엇갈리자 송영길 대표는 법사위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내내 계속돼온 여야의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 갈등.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물꼬는 텄지만 정작 여당 내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개혁과 적폐청산이 물거품 상황을 맞았다며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아예 의원총회 소집까지 요구한 상황. 추인을 엉겁결에 의원들이 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 이후에 이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한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당내 지도부는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사위의 기능 자체를 축소한 게 이번 합의의 본질이라며 법사위 양보의 불가피성을 호소했고 법사위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직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그런 역할,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해서 넘기는 거니까요. 예. 8월 25일 이제 그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될 겁니다.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하반기에 법사위를 넘길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법사위 양보 논란은 경선판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사위 양보를 제고하라며 합의 철회를 요구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여당 내 1, 2위 대선 주자 간에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부 사정으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무산된다면 전국 경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당내 민주당 내 공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총에서 추인받은 건데 그걸 다시 뒤집는다면은 이건 정말 그 정치가 뭐 기본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죠. 지난 1년 2개월간 입법 독주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다 내년 대선 이후 야당이 양보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 강성 지지층의 개혁 입법 요구와 빗발치는 내부 항의를 어떻게 잠재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는데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책 반성 없이 집값 폭등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뜬구름 잡는 다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식을 줄 모르는 집값 고공행진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 수요 공급이 아닌 막연한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교란 행위와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의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상시, 연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경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을 5 내지 6% 이내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 외에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4년 동안 25번의 누더기 대책을 쏟아내놓고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집값 폭등을 심리적 요인 탓으로 돌린 황당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세금과 규제로 집값 상승을 이끈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무책임, 무능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희숙 의원은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정부 여당이 주도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놓고 이제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당정청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논의 끝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 일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관련 예산 2조 8천억 원을 분배하고 1조 원을 추가로 나눠줄 계획이며 별도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를 7대3 비율로 달성하겠다는 공약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3단계 분권 논의에서 추가 의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투기 의심 사례 21건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엔 현역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LH 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내일 발표 예정이었던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한 달 연장해 다음 달 말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국회가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 유치활동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일이라며 유치와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이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웨이브의 채널을 개설해 내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회 방송은 이에 앞서 지난 6월부터 또 다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티빙에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빙에 이은 국내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웨이브 채널 개설로 국회 방송은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원구성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의하면서 협치에 대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대만큼 이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8월 말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법안 심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네.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 전에 원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18개 상임위 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다음 달에 7개를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쟁점이 있는 법안의 경우 여야가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 좋은데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수결 표결을 주장할 테고 국민의힘은 표결로 가면 막을 수 없다 보니 네.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회의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러면 여당이 원했던 기간 내에 법안 통과가 힘들어지다 보니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을 넘기기 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여당이 이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여당 소속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수결이나 단독으로 지금 법안 처리를 하고 있죠? 네, 어제 문체위 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문체위는 다음 달에 야당으로 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상황입니다. 문체위 소위는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늦게까지 심사를 벌였는데요. 언론사의 악의적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은 언론 피해자 구제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박정소 위원장이 표결에 붙였고 재적 의원 7명 중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4명의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외에도 현재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복지위 소관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있고요. 또 문체위 소관인 미디어 바우처법과 신문법, 그리고 환노위 소관인 탄소중립법, 국토위 소관인 부동산 투기 근절법 등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상임위 모두 다음 달에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한 상임위입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을 넘기기 전에 이 같은 개혁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입법 바리케이드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육참 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뿌리 뽑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야당의 입법을 막고 있으니까 다수결이나 단독으로라도 이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네, 그렇죠. 이걸 이제 또 바라보는 부정적인 그 시선도 있죠. 네, 이게 21대 국회 시작부터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 주요 법안 통과 때마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다 보니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이런 입법 독주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게 원구성 재배분 합의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엊그제 의원들에게 원구성 합의와 관련한 친전을 보냈습니다. 입법 독주 프레임을 벗어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임위원장을 넘기기 전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소속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수결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입법 독주 프레임을 벗어나겠다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 원구성 합의는 입법 독주 이제 프레임을 깨기 위한 뭐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또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수결 단독 처리하는 건 또 입법 독주라는 또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이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후반기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이제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건가요? 네, 지금 민주당 한병도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 대표가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네. 먼저 이 민주당 안을 살펴보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 형식과 용어 정비만 하고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법 이제 여야 합의의 그 문구를 그대로 놓았다는 거고 맞습니다. 민주당은 약간 이제 수정을 해서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네. 어쨌든 여야 간에 이제 그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진통이 예상이 되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해석차가 있다 보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 문구를 국민의힘은 그대로 담아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건데요.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이 여야 합의문 내용만으로는 심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은 합의문대로 하자는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여당 지도부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1년 2개월 만에 타결된 원구성 합의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당의 주장은 이제 8월 25일에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되는데 그 전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여당 그리고 난항이 예상되는 국회법 개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정치톡은 패심 쟁탈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약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내 집 중에서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요즘. 패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구애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몸의 자랑이 유사. 얘는 왜 이렇게 배가 쳐져 있어요? 저기 고양이의 매력이. 사냥 본능이 있어서 이런 놀이를 해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쁘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반려견 놀이터, 고양이 입양센터 조성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에는 개 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논기를 끌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반려동물 관련 행보에 적극적입니다. 지난달 서울 보라매 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데 이어서 지난 3일엔 망원 한강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행사에 참여하는 등 반려인들과의 교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반려견 4마리, 반려묘 3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반려견과 함께한 모습을 올리고 소개란에 토리 아빠 나비 집사라고 적어서 반려인임을 강조했고요. 또 반려동물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인 토리스타그램을 운영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대선 주자들의 동물 사랑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패심을 잡기 위해서 후보들 저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지금 1,500만 반려인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후보는 과연 누굴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두 번째는 오세훈 대선 출마설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안론인데요. 이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놔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오세훈 대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은 출세가 아닌 서울 시민을 위한 자리라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코로나 방역 시정에 전념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건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여의도를 향한 행보에 급기야 방역에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차출론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출마설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 명령에 의해서 오 시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이야 어떤 상황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그게 본능이죠. 지지율이 여당 후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당연히 그 후보에 대한 교체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죠. 오세훈 대선 출마설을 놓고 흥미로운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의원 등을 은근히 견제하는 배경엔 오 시장을 차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대표,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서둘러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 현재까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대선 전국 속 그의 불출마 선언은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은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전협정 68주년인 어제 남북통신선이 전격적으로 복원이 됐는데 남북대화 재개의 청신호로 큰 틀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개월 전부터 이미 친서가 교환되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발걸음들이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문재인 정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권 초기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끊임없이 추진해 왔었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중간에 하노이 노딜 하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우리와의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죠. 근데 다시 복원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남북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또 교류하고 대화하는 부분들이 계속돼야 된다. 그게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 휴전 상태에서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야 이제 정부 끝나기 전에 어쨌든 또 다른 성과를 내기를 원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할 텐데 네. 결실이 어떻게 맺어질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뭐 교수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고, 저는 기본적으로 왜 북한이 갑자기 이 시점에서 왜 통신선을 연결했을까?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지난 6월 29일에 있었던 노동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보면은요, 보건노동부 당비서, 그다음에 군사위 부위원장, 군 참모장 3명이 해임됐어요. 네. 왜 해임됐냐면, 야, 코로나, 가뭄 뭐 이런 것 때문에 인민들이 많이 배고파하고 있다. 좀 군량미를 풀어가지고 좀 인민들이 나눠줘라 그랬더니 군량미가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무능력하다. 국가 비상 방역에 너희들은 태공, 그러니까 태업이죠. 게으르게 네.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경이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라든지 식량 수입을 중국으로 못 해요. 네. 가뭄 때문에 지금 식량도 상당히 부족하고 코로나도 확산됐고, 우리 한국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러한 통신선을 전격적으로 연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을 애써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남북 통신선 복원에 이제 협력한 북한이 이제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는 절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입장을 이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장 소장님, 장 교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이제 국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도 도움을 줬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의 관계 개선은 결국 북미 관계 개선까지 연결돼 있고, 지금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요, 본인들한테 드려져 있는 제재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코로나도 그렇고 식량 문제도 그렇고 네. 경제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그건 미국이 주도하고 유엔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출발선상은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이고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연결돼야 되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어도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대화를 얘기했어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아주 이제 체계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탑 다운이 아니라 바름 업 다운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실무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희망과 기대감도 저는 있다고 봐요. 즉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까지 가고 그것이 제재를 푸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즉각 녹이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상 간의 한라인 재가동은 아직이고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서 북측의 사과도 없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 도대체 자존심이 있냐, 이거 우리나라 국민이 총으로 사살당했고 시신도 불태워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않고 북한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맞냐? 당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일단 대화의 끈을 다시 연결한 것은 감지덕지하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면 화상 정상회의라든지 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통일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의 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는 좀 차근차근히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당도 맞고 야당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화의 끈 이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사과도 필요하고 우리 유감 표명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성의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 교수가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뭐라 그러죠? 객관적인 합리적인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날석에 저한테 막 공격을 하더니 어쨌든 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관계잖아요. 네. 북한이 어떤 뭐 집단이나 표현까지 하면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다. 북한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나라의 모습과 동일한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통일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네. 북한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에서 인정하는 것도 잘 안 하고
또 뭐 막 떼쓰듯이 하고 이제 그래도 우리는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래도 가고 또 혼도 내고 이러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 사살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답변도 안 하죠. 물론 안 했다고 계속 오리발 내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우린 너희하고 상대도 안 해.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문제도 제기하지만 대화의 끈은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북한을 어쨌든 끌어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만들고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고 우리나라와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통신선에 대해서 이제 여야 이제 반응이 이제 엇갈렸는데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자 이제 그 외신이 남한이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는 이제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남북 대화 이야기들이 또 이제 물꼬가 터질 그런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남북 정상회담과 또 북미 회담에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정치권이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이나 분석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이게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 문제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회담 하는 거 환영하겠죠. 그리고 저는 추진도 할 거라고 봅니다.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남북 정상이 지난번처럼 판문점에서 깜짝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대화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추진은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정치적 행동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행보를 해왔어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다른 정부보다 훨씬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었고 중간에 잠깐 멈춤이 있었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 그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북 문제가 저는 뭐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느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너무 이 부분 갖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는 이 문제로 가고 대선 후보들은 또 경선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나의 이벤트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집권 세력이. 남북 정상회담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수단이 돼야 돼요. 무슨 수단이냐? 한반도의 비핵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 이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을 해야지. 자, 우리 대선 앞두고 우리 집권 세력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해야지. 이러한 조그마한 생각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 세력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의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무한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생결단식 가시도친 공방을 벌였던 여권의 대선 주자들, 선의 경쟁과 깨끗한 경선을 위해서 오늘 원팀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협약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는 뼈 있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허위 사실을 방치할 수는 없을 테고 이 내부 갈등을 노린 고의적인 이간책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리가 잘 가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부터도 얘기를 않고자 노력했고요.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랬었죠. 그리고 마찰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기자들이 또 완곡한 표현은 싫어하시잖아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선서도 하고 서로 원팀 배지를 달아주면서 미소도 지었는데 뒤돌아 서자마자 다시 가시를 세웠습니다. 그래도 1시간 전에 끝난 본경선 첫 TV 토론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나요? 안 달라졌어요. 그냥 으르렁 거렸습니다. 이번에 더 강하게 얘기한 분이 정세균 후보예요.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지사한테 아니 당신이 얘기한 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내가 납득이 안 돼. 이거는 당신이 호남 비하 발언한 거야. 지역주의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한 또다시 백제 문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해명해라. 이런 논쟁이 계속 나왔거든요. 아까 우리 원팀 화면 봤지만 외치는 것도 그리고 원팀이라는 배지 달아주는 것도 호흡이 좀 잘 안 맞은 것 같고 상당히 좀 어색해 보였어요. 서로 눈빛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직도 이제 경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한 팀보다 경쟁자로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으로서는 딜레마가 뭐냐면 당신들 네거티브 하지 마. 너무 서로 공격하지 마. 경고할 거야. 수단이 없어요. 근데 경고의 수단이. 제재 수단이 없어요. 그냥 구두 경고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격화될 다른 후보들 간의 경쟁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색하게 보셨다는데요. 네. 그럼 그러니까 불가피한 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팀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국은 또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볼 땐 저기 여야 다 떠나서 다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은 서로에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본선에 누군가는 나가야 되잖아요. 저 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분들 중에 누군가 본선에 나가 있는데 그분은 나가서 만신창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후보가 될 거고 저 다 6분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나가는데 그분이 너무 그 전에 상처를 받아버리면요. 본 경선 본 이제 여야 대결 가운데 나가서 더 공격받지 않겠어요? 저는 검증을 하되 그게 너무 네거티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용이 커지고 그 내용이 커지는 것은 상대 당에게도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고 하면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양쪽 다 누구든. 그러니까 너무 이걸 네거티브 공격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네거티브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전체가 같이 망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검증하는 건데 적당히 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욱더 철저하고 치열하게 서로 겸쟁해가지고 과연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냐? 저 사람이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사람이냐?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경쟁해야죠. 이런 부분은 더 심화될수록 국민의 관심도 이끌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게 해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움을 더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건데 더욱더 치열하게 철저하게 검증에 대한 거는 다들 국민들도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가기를 이제 바랄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네거티브냐 검증이냐라는 이제 그 선에서 늘 아슬아슬한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아, 기준이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최준봉 교수님에 대해서 막 뭐라 하면은 검증이에요. 근데 최준봉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검증이고 제가 당하면은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말장난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행동, 그동안 했던 말, 그동안 얘기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 논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답답해하시고. 근데 피검사 하자라느니 뭐 백제가 나오고 뭐 적통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요. 집권 여당의 지도자답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권 세력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장 교수님은 그 민주당 그 후보들 간에 서로 지금 이제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것도 검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검증이죠. 네거티브가 아니고.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6년에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했을 때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그러한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남으로써 과연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민주당의 적통이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TV 토론과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간의 이제 공방이 검증이었다, 네거티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구분은 이제 그 기준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아까 장 교수는 그 네거티브가 뭐 적통, 호남, 백제 이런 얘기가 네거티브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경계도 장 교수도 애매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장 교수는 민주당 싸워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안 하고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정치적으로 명확한 어떤 입장을 제시했거나 그 전에 했던 말 중에 그것과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자꾸 뭐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건 저는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발언이 어떤 결과를 냈고 그 전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예를 들면 20년 전, 20년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다를 때 그 사람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분이 나 입장 바꿨다.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러면 다르다.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수용하면 돼요. 근데 그거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게 그때 왜 그랬냐 예컨대. 그리고 이제 뭐 그 개인 사생활 문제도 그래요. 사생활 문제가 증거나 명확한 의혹이 있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의혹만 가지고서 계속 부풀리는 것은 저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거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의견이 수용 가능할 때 그건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전체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한편 야권에선 윤석열 후보 대 최재형 후보 간의 신경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 후보가 윤 후보에게 만나자면서 손을 뻗었는데 윤 후보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되면 만나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두 사람 속사정이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엔 내가 왜 한 자리 숫자 나오는 미미한 세력을 갖고 있는 후보랑 내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거의 뭐 나랑 비슷한 수준의 야권의 후보야라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엔 나는 1등 후보의 대체제가 될 수 있어. 저 사람만 딱 내가 정리하면 내가 야권 후보가 될 수 있어. 동급으로 비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내가 당신을 왜 키워줘 이거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나 좀 키워줘. 같이 좀 살자. 이렇게 하는 거라 좀 보여져요. 서로 속셈이 다르죠.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건 맞네요, 분석이. 뭐 평소에 이번에도 많으신데 이번에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언제 입장에서 틀렸어요, 제가? 가끔 있어요.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급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만나는 것 자체가 최재형 원장을 띄워주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은 그렇게 쓸 거예요. 기사를 분명히. 두 분 투샷으로 들어간 장면 사진 찍고요. 최재형이 윤석열 대체제가 될 수도 이렇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서로가 그리고 동등한 위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거죠, 지금. 지금 최 전 원장이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윤 전 총장과 차이가 아직 있잖아요. 물론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만남 자체가 최재형 전 원장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네. 왜냐하면 1위 후보하고 같이 만나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빠르게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최 전 원장은 빨리 만나야 되는 거고 네. 윤 전 총장은 만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현재 그 윤 전 총장이 이제 캠프가 속속 이제 인사들이 합류가 되면서 또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이 최근에 대거 또 이제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 또 징계를 주장하는 반윤 세력들이 당내에서 또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 친윤 또 이 반윤 구도에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나눠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선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어느 후보한테 줄을 설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윤 전 총장 만약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당을 하게 되면 윤 전 총장 쪽에 지금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줄을 설 거고 최재형 전 원장도 지금 있잖아요, 몇 분이. 네. 거기도 지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들 홍준표 뭐 예컨대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다 이제 의원들은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 반윤 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경선 과정은 더 치열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러 가지 보도된 것도 있고 또 처가나 아니면 이제 부인 관련된 일들도 아직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은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을 공격했다가 이 사람이 낙마해버리면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입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선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검증이 아주 날카롭게 들어올 거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 당협위원장들이 거기서 지원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지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사실 압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40명이나 되는 분들하고 당협위원장들이 가서 거기 캠프에 합류해버리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내가 입당 안 해도 나 도와줄 사람 많네 국민의힘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 안 맞는 거예요. 서로 호흡이. 네. 그래가지고 윤 전 총장을 빨리 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 과연 도움이 될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이 또 당대표한테도 연락을 안 했다고 방송에서 또 나오던데요. 보도가. 근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넉넉히 주실 건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윤석열 총장 돕는 의원들이나 뭐 전직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그 사람들을 당신들 제명할 거야 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배려라고 봐요. 빨리 설득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당으로 입당시켜. 당신들한테 그런 미션을 주는 거야. 라는 저는 배려라고 보여지고, 네. 기본적으로 뭐 윤석열 총장 입당하든 안 하든 친윤 세력은 점점 세력이 확대될 거다. 근데 하지만 반윤 세력은 되게 미미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교체라는 큰 시대적인 화두를 윤석열 총장이 동질화가 돼버렸어요. 윤석열 총장과.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윤 세력은 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이슈에서는 남북 통신선 복원의 의미, 그리고 민주당 대선 본경선 첫 TV 토론회 의미, 그리고 국민의힘 내 친윤 대 반윤 갈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넘게 서울은 35도를 웃도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한 학교는 35도, 대전과 대구 34도 등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